티베리우스 때는 동료 집정관 옥타비우스를 내세웠죠. 그래서 사사건건 반대를 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했죠. 그래서 티베리우스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호민관 해임 건을 상정을 하고 결국은 동료 호민관을 잘라버립니다. 법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티베리우스는 늘 준법 투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원로원 입장에서 봤을 때 또는 옛것이 좋은 것이여를 주장하는 기득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에 있고 없고보다는 기존의 전통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과 관계없이 체제 전복에 대한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원로원은 체제 전복을 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인지했다라고들 해석을 해요. 그 배경으로 공화정 말기가 되는 이 시기에 그라쿠스 형제에 대한 평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해요. 누구의? 원로원의. 형제에 대한 시민들의 평은 이때도 좋았거든요. 반면 황제정으로 넘어가면서부터 그라쿠스 형제에 대한 평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득권들조차도요. 뭔가 체제와 관계가 있는 냄새가 납니다. 원로원 입장에서 봤을 땐 경제적인 이권이든 체제든 아니면 명예든 권력이든 가이우스를 막아야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호민관을 오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의 호민관의 위치가 특별했다는 겁니다. 성스러운 산 사건을 통해서 갈등이 봉합이 됐죠. 이때 원로원에서 귀족들이 평민들에게 제시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호민관이었거든요. 이 호민관이라는 위치는 지금의 국회의원들과 상당히 비슷해요. 어지간해서는 건드릴 수 없는 위치거든요. 그리고 법을 제안하고 평민 집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권한을 평민들에게 줬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한 호민관들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이유는 호민관 1년을 지내고 나면 원로원 의석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기득권으로 흡수될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굳이 본인이 속하게 될 조직에 반하는 행동을 할 이유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티베리우스와 가이우스가 이 전통을 엎어버린 거죠. 하지만 법에 따른 거였던 거죠. 원로원도 호민관을 꼬셔서 법에 따라 가이우스를 견제하도록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건들이 몇 가지가 일어나요. 첫 번째, 티베리우스는 호민관 재선을 시도하다가 제동이 걸렸죠. 이런 것을 봤던 가이우스는 재선에 도전하려는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냥 찍어줘 버렸다고 해요. 출마도 안 했는데. 그래서 얼떨결에 연임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원로원은 더 놀라는 거죠. 그래서 원로원은 티베리우스 때와 다른 방식으로 가이우스를 괴롭힙니다.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식민지를 건설을 하는 사업을 더 확대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빈민구제책이 되니까요. 이때 식민지에 정착하고 그리고 땅을 임대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 등등등의 비용이 들 텐데 이것을 전부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가이우스보다 더 친서민적이다 이런 평을 듣게 되는 거죠. 여기에 또 모든 빈곤층이 다시 농사를 짓고 싶어 했을 거라는 것은 너무 일반화를 심하게 한 거죠. 땅은 받지만 그 땅을 다시 매각을 하는, 정확하게 해서 임차권을 매각함으로써 그냥 돈을 쥐고 싶은 사람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 돈으로 그냥 술 한잔 하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상업을 하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티베리우스와 가이우스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자영농이 되고 싶어 할 거라는 착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불화받은 국유지의 임차권을 매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드루스스는 통과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땅의 빈익부인 부익부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은 어떨까요?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차료가 면제가 되었고 그리고 정착비도 지원을 받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농사 짓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차권을 매각하면 되니까 또한 좋았을 겁니다. 길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은 가이우스에서 드루스스 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가이우스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드루수스는 또 한 가지를 내세웁니다. 모든 이태리 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가이우스는 라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고 라틴 시민권도 없었던 보통 이탈리아인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이탈리아인들에게 라틴 시민권을 주고 정착이 된 다음에 라틴 시민권자들에게 다시 로마 시민권을 주는 이러한 방식을 생각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드루수스는 뭐 그렇게 하냐, 한꺼번에 하지. 이렇게 하면서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원로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법을 통과시키고 나면 정말 원로원의 힘이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로마에 충실한 제자인 미국을 보면 이러한 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미국은 액트라는 것을 계속 반포합니다. 법령입니다. 이 법령은 과거의 법을 개정한다기보다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서 과거 법안을 덮어버리는 방식이에요. 새로운 법안이 과거 법안과 충돌이 나면 새로운 법안이 더 우선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다시 원복시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시민들이 속겠냐? 표현을 바꾸면 됩니다. 법의 전문가들은 충분히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자 삼선이 불가능해 보이는 가이우스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고민에 빠져 있던 중에 카르타고의 식민지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깁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불이 꺼졌다라든가 재가 날아갔다든가 사실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이죠. 이런 부분에 재수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특히 카르타고는 한니발의 고향이니까요. 이런 분위기까지 퍼지자 카르타고의 식민지를 건설하고자 했었던 가이우스의 노력이 점점점 희석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법안이 상정됩니다. 카르타고 식민지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상정이 됩니다. 찬반 투표를 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제사를 지낸다고 해요. 인류의 역사는 종교의 역사와 굉장히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이걸 뒤처리하던 관료가 있었다고 해요. 뛰어가면서 좋은 시민이 나간다. 나쁜 시민들이여 길을 열어라. 여기서 나쁜 시민들은 가이우스의 지지자들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결국 죽습니다. 이렇게 되자 원로원은 꼬투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가이우스와 가이우스 일파를 역적으로 지목합니다. 조선 역사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왕이 마음에 안 드는 신하를 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역적질했다. 이 한마디면 끝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공화정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공화정은 신성한 것이고 공화정을 뒤엎으려는 시도를 하는 자는 로마의 적이다. 티베리우스도 왕이 된다라는 프레임을 씌웠거든요. 왕은 공화정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베리우스를 로마의 적으로 상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원로원에서 로마의 적으로 지목하진 않았어요. 단지 과격한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이 로마 의원들의 철제 의자 다리를 이용해서 티베리우스 일파를 전부 죽인 거죠. 합법적인 행동은 아니었어요. 원로원도 이 부분을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합법적인 권한, 하지만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권한을 사용합니다. 똑같이 준법투쟁입니다. 원로원 최종 권고를 내립니다. 가이우스는 로마의 적이므로 사형. 이 부분에 대해서 시오나 나나미는 그라쿠스 형제 편을 들어요. 앞에서 그라쿠스가 준법 투쟁을 할 때는 합법적이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다가 이 부분에선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원로원이 준법 투쟁을 한 것에 대해서 왕의 또는 집정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권한밖에 없었던 원로원이 월권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앞편에서 원로원이 한니발 전쟁을 겪으면서 비변사처럼, 다시 얘기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되었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로원은 원로원 최종 권고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원로원도 티베리우스의 죽음을 겪으면서 원로원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을 의식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원로원도 결국은 합법적으로 가이우스를 제거하기로 결심을 하죠. 원로원 최종 권고가 내려지자 가이우스 쪽에서도 이 부분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원로원은 받아들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원로원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을 단순히 경제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또는 기존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라고만 얘기하면
기득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보수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옳고 그것이 최선의 선이다라는 믿음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로원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농지법이나 공무법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빈익빈 부익부라는 사회적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도 감수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권력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이거보다 좀 더 강해요. 이거보다 더 강한 것은 신념입니다. 지금까지의 공화정이 한니발도 이겨냈고 모든 국난을 극복했고 이만큼 거대한 로마를 만들었어. 그러므로 공화정은 무조건 오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라쿠스 형제는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적으로 지목할 만한 그들 나름대로의 당위성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결국 가이우스 목에 현상금이 걸립니다. 이렇게 되자 가이우스는 불명예스러운 죽음보다는 자살을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막았다고 해요. 그리고 일단 도망가라.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하자 해서 가이우스는 노예 한 명과 도망을 치게 됩니다. 원로원 측에서는 이 둘을 쫓기 위한 추격대를 추노도 아닌데 보냅니다. 이들이 발견한 두 사람의 모습, 죽어 있었다고 해요. 추정은 가이우스가 노예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노예도 자살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요. 노예가 자살까지 할 필요 있을까? 여기서 로마의 노예는 단순히 노예가 아니고 정말 충실한 비서 같은 사람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운명까지 같이 하는 경우들이 로마 역사에서는 많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티베리우스와 가이우스 그라쿠스 시대가 끝을 냅니다. 하지만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하고 싶었던 로마의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라쿠스 형제가 썼던 방식대로만 개혁을 시도할 수 있었겠냐라는 질문들, 논의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농지법만 해도 그라쿠스 형제가 집정관을 갈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집정관이 되어서 시도했다면 훨씬 쉽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농지개혁은 체제가, 새로운 왕조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지 않고는 성공했던 적이 없어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도 정권이 완전히 바뀌는 시기였기 때문에 권문세족들의 땅을 뺏고 이것을 다시 분배할 수 있었죠.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던 1948년에도 농지개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완성은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엮여 있어요. 토지를 무조건 뺏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됐었는데 그 보상비가 한국전쟁 전에 책정이 되었고 지불은 한국전쟁 후에 이루어졌다고 해요.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쉽게 농지개혁이 일어나서 다시 중산층이 튼튼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이러한 상황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었어요. 그 배경에는 무언가 큰 체제의 변화가 동반이 되었던 거죠. 근데 로마는 공화정 내에서 그 체제 내에서의 시도였기 때문에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대에도 이런 농지개혁 같은 노력들이 있죠. 하지만 많이 달라진 건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1차 산업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로마도 이 시절에는 기사계급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경제계층들이 나타난 거죠. 이 경제계층들은 상업금융업을 베이스로 했고요. 이들은 농지법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이들의 권익을 지켜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죠. 가이우스가 기사계급을 옹호하는 정책들을 내세웠던 것도 그렇고요. 그리스가 민주정으로 넘어간 것도 그러한 부분이죠. 역시 사회적인 큰 변화가 동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은 빅테크들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테크 사회로 넘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큰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 거죠.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하면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해피한 상황에서 이뤄낼 수 있을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라쿠스 형제의 노력은 굉장했고 그들의 열정 또한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거리를 던지는 것 같아요. 이러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로마 역사를 한번 더 따라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라쿠스 형제가 고민했던 문제들이 이 이후에 우연이든 필연이든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400년, 500년의 역사를 더 이어갈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